자, 이번에는 침묵의 언어, 침묵님에게 쓰는 편지, 침묵이라는 의미, 말의 의미, 침묵의 의미, 말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묵의 언어. 침묵의 언어. 그 말의 의미, 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간만큼 다양한 그 언어 체계, 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없죠. 언어는 우리가 하는 말 혹은 뭡니까 이게 그 쓰는 글 혹은 기호 이런 것들은 인간을 인간되게 인간을 그 지구에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지배자가 되도록 하는 주요한 원인 내지는 수단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말로서 소통을 하죠. 혹은 편지로서 소통합니다. 말을 글로 쓰면 이제 글이 되겠죠. 문장이 되고. 그래서 소통의 수단은 일반적으로 말과 글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몇 년이 지나면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글을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평생 동안 소통을 하면서 삽니다. 대단한 어휘력을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어휘력, 구사하는 어휘력의 숫자가 상당히 적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은 어쩌면 대단한 그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 중에서 왜 노벨 문학상이 잘 안 나오는가라는 게 사실 의문점이 좀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를 외래어로 혹은 외국어로 번역시키면서 적절한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미묘한 느낌과 차이를 외국의 언어로서는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나 작품들이 충분히 문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랗다는 말을 외국어로 하면 뭐 옅은 노랑과 짙은 노랑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도 묘사할 수 있는 특별한 말이 종류가 다양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다양합니다. 샛노랗다, 노랗다, 노로소름하다, 노릇끼리하다, 또 누렇다. 뭐 이게 다 어감이 조금씩 틀리죠. 은행잎이 가을날 노랗게 변하면 아주 초기에는 샛노랗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짙어서 떨어지면 누렇게 변하죠. 퇴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묘한 차이, 비록 색깔뿐만 아니죠. 모든 어휘가 형용사 내지는 뭐 이런 그런 부사 이런 것들이 특히 형용사에서 우리 한국 우리 고유의 언어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글과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차이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미묘하게 달리 이해하고 해석하고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사실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전달할 수가 없죠. 언어의 전달력에 이렇게 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영어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다른 일본어도 우리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겠죠. 보다 더 논리적이라든가 혹은 더 이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언어는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조주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구조주의라는 것이 벌써 소시르나 락강에서 나올 때 이 구조주의라는 것이 이런 점에 착안을 합니다. 언어가 인간을 벌써 관념적으로 고착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어에 갇혀버렸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언어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언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언어가 지정된 언어가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도 내 맘대로 못하고 말도 내 맘대로 못한, 말을 내 맘대로 못하기 때문에 생각도 내 맘대로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가서 인간이 내재적으로 엄청난 불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어차피 뭡니까 이런 그 내재된 불만과 분노 이것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온전히 전달하지를 못하죠. 글로서 쓰는 언어들이 말로서 표현하면 다른 느낌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도 한 톤을 높여서 빠르게 소리 높이 하면 칭찬이 아니라 꾸중이 되죠. 그래 잘했어도 그래 잘했어가 되면 이것은 잘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언어는 사실은 그 문장보다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그 말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전달이 되죠. 그래도 이게 이제 침묵의 언어라는 것은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심각한 불행에 빠졌을 때 위로한답시고 얘기 잘못하면요 하지 않는 것만 훨씬 못합니다. 침묵하는 것이 가만히 훨씬 낫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경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한용운 우리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분이기도 하고 유명한 그 선임이기도 한 한용운 선생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님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남는 그 침묵의 여운 이것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저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에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덜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떠날 때 말없이 떠난 님, 말없이 떠나버린 님에 대해서 그 뒷모습에 남기는 여운이 아주 강하죠. 자, 요즘은 표현을 해야 알아듣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정말 숨쉬듯 밥 먹듯 하죠. 그런데 이전 사람들은요,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60년, 70년을 살아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어쩌면 대부분이죠. 왜? 사랑이라는 말 속에 자기의 사랑하는 말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앉으면 따뜻한 자리에 한번 내어주고, 지하철에서 그 할머니가 붐비는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나마 할아버지가 자기 몸으로 방어해주는 이 정도의 사랑의 표현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표현은 순간순간 말 위에 어떤 행동과 어떤 의미로 얼마든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님은 갔습니다. 님이 갈 때 그동안 참 즐거웠다, 행복했다, 나는 다시는 너를 잊을 수 없을 거다 라고 말하고 갔으면 여운이 남지 않을지도 안타까운 눈길로 극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그냥 쓸쓸히 떠난 님이라면 정말 더 깊게 가슴에 남을 수도 있다. 자, 언어 외에 우리가 어떤 감정과 느낌을 전달하는 것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음악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있고 요즘은 다양하죠. 다른 어떤 기호, 부호를 통해서도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 자, 철학과 문학과의 관계에서 문학을 하는 사람은 철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철학이 문학보다 더 깊고 철학이 문학보다 더 심오하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틀린 명제가 될 수도 있죠. 문학은요, 그 문학이 글과 말로서 표현하지만 그 글과 말로서 표현한 그 내면, 그 이면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 무엇을 문학은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그 작품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 고대 소설에서도 감자라든지 아니면 심청전이라든지 홍길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읽히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조상들이 남겼던 시와 소설 속에서도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면의 의미 이런 것들이 문학작품에는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철학적 소양과 철학적 깊이가 없이는 생산될 수 없는 문학작품이죠.
그래서 문학 작품은 그 문학 작품 내에 이미 철학적 깊이를 충분히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말이나 글로 표현되는 것들, 그러나 이 말과 글의 너머에 있는 그 무엇, 이것들을 보다 소중히 느끼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천박함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상대와의 소통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갈 때 더욱 우리는 적절한 언어의 사용에 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침묵의 님에게서는 편지 침묵의 언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침묵한다고 그래서 이 침묵이 상대에 대해서 애정이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죠.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표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해창작학과라고 하면 어쨌든 언어를 통한 자기 실현, 언어를 통한 자기 표현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가 갖는 제한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는 분명히 그 작품의 한계가 나타난 거죠. 그림 이론이라는 그 그림 이론이 뭐냐 하면은 언어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의 그림자의 그림자로서 이제 우리가 언어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의 한계성 이것을 자각하고 작품을 쓰는 것과 말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크게 차이가 있다. 이 그림 이론에 있어서의 언어의 의미는 이와 같이 언어는 한갓 실체를 그리는 그림에 불과할진데 그 그림이 그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말로 표현될 수 없다. 말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라는 진리에 관한 언어적 언어적 의미 이런 것들도 그림 이론에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침묵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새겨 봤는데 이 비트겐슈타인의 제가 이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만 비트겐슈타인의 그 그림 이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학서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의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이 나열된 것을 봅니다. 헤겔이 쓴 헤겔의 언어들도 헤겔의 언어라고 따로 분리할 정도로 너무도 난해하죠. 왜 이렇게 언어가 난해해지는가? 이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듯이 언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설명해 내려고 하니까 그 설명해 낼 자기의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 조합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글과 말을 사용하는 주요한 우리의 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이 언어의 한계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